여러분, 무술년 새해 첫 포럼에 이렇게 많은 성황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첫 포럼에 우리나라의 경제 또 산업, 과학기술 혁신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슈페터리안 국내 거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근 교수님 또 모시고 함께 2018년을 열어간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는 듯 싶습니다. 더욱이 또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신 우리 최영복 장관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고, 유명희 현 여성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의미가 깊은 듯 싶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정치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또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당초에는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되었지만 세계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등 또 ICT 이쪽 산업이 세계적으로 좀 호황에 진입하면서 다행스럽게 3%를 3.0 내지 3.1%죠. 들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인구 5천만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여는 3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미 이제 성장률은 아시다시피 3% 정도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세계 경쟁률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우리가 건설 투자도 좀 소홀했고 설비 투자도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를 다시 회복해서 넘기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좀 다소 비관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10년째가 되었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라든지 또는 금융 문제 등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 이래서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저는 오늘 이근 교수님 모시고 과학기술과 산업 문제에 앞서서 경제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지난해 여름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의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역시 혁신이 경제를 주도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실을 소득에 담아내는 이것이 선순환의 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근 교수님 설명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혁신 성장이 본물처럼 또 불길처럼 요원하게 타올라서 3050을 넘어서 이제 4050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 드려보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이근 교수님께서 지난해부터 내년 연말에 요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발간하십니다. 이번이 2번째이신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중일 혁신 삼국지에서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가 하는 해안도 곁들여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많이 또 탐독해 주시기를 끝으로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뭐 좀 추가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제목의 책을 냈었는데요. 그때 그 키워드부터 좀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내세운 키워드는 요 4가지.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에 따른 새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그다음 트럼프 당선 이후의 중미 갈등, 4차 산업혁명, 국내 경제 이런 식으로 국내 경제에서 이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법을 잡았었는데 현실 보면은 뭐 적절한 선정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불평등과 새 패러다임 필요성은 어떤 정권 교체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트럼프 등장에 따른 G2 중미 갈등은 강대국 간의 직접적 갈등은 아니더라도 한반도를 무대로 해서 간접적인 양상을 띄워가지고 사드 갈등 및 북핵의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면에서 그 피해자는 한국 경제였고, 4차 산업혁명은 점점 이제 강도를 강하게 영향력을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부동산법 문제는 8.12 대책으로 현실화됐다는 면에서 키워드 선정 면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키워드는 뭐냐? 여기 나왔듯이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맨 앞에 특집을 잡은 것이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한국이 일본처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인가 그런 걸 잡았고, 그 다음에 성장 측면에서는 이제 잠재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최대 이제 리스크로 잡았습니다. 무작위로 좀 닫겠고, 그 다음에 2017년 바로 이제 작년에 경제에 대한 평가는 외환해빈 이런 식으로 성장률은 뭐 3.0% 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외환해빈으로 키워드를 잡았고, 그럼 올해는 뭐 올해는 단기적으로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이 얼마나 성과를 내주냐 하는 이런 거에라고 이제 잡았고, 계속 진행되는 이제 중국의 등장은 4차 혁명 이런 식으로 잡았고, 세계기 차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부상 또는 다시 어떤 그 팽창하는 거하고 상대로 중국의 감속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책에서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하고 맨 끝에 좀 4차 혁명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일본 한국의 미래인가? 그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이제 일본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란 전체를 밟을 것인가라는 그 이슈인데, 가장 그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인구 추세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 1990년대 그러니까 불황이 시작되기 때 인구 지금 0.5%였고 2010년부터 절대감 시작되는데 한국이 지금 0.5%이고 한 20년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절대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 좀 비슷하고 그 그래프 보시면은 이 아래 밑에 그래프가 이제 그 인구 증가의 추세하고 노인 부양 비율인데 너무나 뭐 곡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구 추세 굉장히 비슷하고 좀 더 우려스러운 거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연도가 고령화 이 걸린 시간이 한국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그 한국도 한 202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가 가는데 그 스피드가 제일 빠르다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측면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약해지는 사회라는 것이죠. 소비 여력이. 그런데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뭐냐면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일본의 90년대에 비해서 재정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재정이 흑자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여기 보듯이 GDP 대비 마이너스 1.3%라는 재정 수지가 적자였어요. 한국은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돈 쓸 수 있는 어떤 리소스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복지 지출 비율도 일본보다 90년대에 비해서 적고, 그래서 복지 지출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추세가 가파르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그 상대적으로 좀 리소스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배울 점은 뭐냐면 일본이 이 시기부터 기본 대응 방침이 경기 부양이에요. 경기 부양. 이자를 낮춰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공시담 수요출에서 수요축 부양으로 대응한 것이 하나의 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핵심적인 어떤 그 공급층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일단 그 양상이 좀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소비 부양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 이제 청년 실업률이 이제 다 이슈인데 일본도 현재 한국처럼 90년대 중반에 아주 청년실이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00 초반에 뭐 10%가 넘었었죠. 그런데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이 부족한 일자리 넘치는 아주 한국이 이 부분은 담고 싶은 일본이 됐는데 이 추세가 이제 한국 되느냐 하면 안기 희망사항인데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 지금 이렇게 아직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그래서 인구 추세로 보면은 똑같기 때문에 뭐 이제 희망주로 혹자들은 이제 뭐 한국도 2년 지나면은 일본처럼 청년실이 없을 거라 보는데 뭐 그런 어떤 트렌드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좀 고려할 사항은 일자리 구조가 일본은 좀 더 그 기업형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그 자리가 다 청년이 내려오는데 한국 상대적으로 기업형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적고 자영업 같은 일자리가 많은 구조라서 현재 어떤 그 중장년층이 은퇴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 좀 좀 퀄리파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일본도 근본적으로 일본도 사실은 비정규직을 많이 비용을 늘리면서 해결됐죠 사실은 정규직 집중하지 않고 일자리 측면에서 일단 일자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측면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90년대 일본은 굉장히 심각한 디플레였고 재정 적자였는데 한국은 흑자고 디플레가 심각하지 않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트렌드로 예상되는 것은 복지 지출이 이제 계속 일본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본도 90년대 이후에 한 복지 지출이 2배 늘어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갈 텐데 이 복지 지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그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실수는 경기 침체를 단순히 경기 부양주로 대응했단 말이죠. 사실은 성장력의 어떤 그 하락 또는 서플라이 사이드 중요한데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한국이 일본 전체를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바로 경기 부양적인 대응이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하고 신기업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처럼 여러 20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가기 전에 세계 경제를 조금 보면은 키워드는 미국과 일본의 재부상과 중국의 감속인데요. 그 지표는 세계 전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은 2000년 초반에 30% 가까이였다가 10%포인트 떨어져가지고 20% 가까이 됐는데 이것이 2000대 중반부터 쭉 올라가 다시 지금 25% 회복됐어요. 이건 대단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올해 막 팽창하고 있는데 이미 트럼프 집권 전부터 2015년부터 미국이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GDP 비중의 역전이 주목되는 현상이란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그러면 중국이 언제 미국을 추월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는데 대충 한 2030년으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피크가 62%가 2015년인데 그 뒤로 2년 사이에 떨어졌어 오히려 추격하던 추세가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팽창하니까 한편으로 중국의 비중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쭉 팽창한 게 아니라 중국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중국이 현재 미국 대비 60% 정도인데 이 수준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좀 꺾인 것들을 보면은 한 10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미국보다 커지는 추세가 연도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인자 소득 면에서 미국 대비 다른 선진국들이 얼마나 미국을 추격했느냐라는 지표인데 추격이란 말은 격차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독일이 90년대 초반에 미국 대비 거의 90%에 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80% 갔다가 2004년부터 다시 조금 올라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슈레더 3인당 총리가 3인당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어떤 그 지지를 잃으면서도 노동시장적인 노동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그 실업 그 수당 지급 기간을 32개월에서 반으로 줄이는 이런 어떤 과감한 노동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독일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메르켈 정부의 독일의 어떤 성과는 이 3인당 정부가 길을 다 타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독일 벽이라 해가지고 독일이 아주 유럽에서 제일 못하는 경기였어요. 2000년 초반에.
근데 그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독일 경제 성장이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 이후에 슈레 총리 개혁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이 집권할 때 상대편 당이지만은 슈레 총리의 개혁을 찬양했죠.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덕에 당신 덕에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근데 바로 3인당이 이렇게 한 것이죠. 노조였던 그 저항을 무릅쓰고. 그래서 선거에 졌어요. 그래서 메르켈 집권한 겁니다. 근데 선거에 졌지만은 나라의 기반을 만들었다. 독일의 어떤 부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독일은 다 미국을 추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 80%였는데 지금 70% 떨어졌어요. 90년대 중반에 높았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70% 가까이 수준에서 미국에 도달했는데 한국도 지금 미국 대비 추격을 저는 70% 못 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일본은 80% 갔다가 70% 떨어졌는데 한국이 지금 65% 되는데 70%가 갈 수 있을까? 좀 회의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아직 계속 추격을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격이란 말에서 격차를 준다는 뜻인데 그러면서는 한국도 아직은 남아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의 감속인데 중국의 경제 과거를 40년을 크게 보면은 78년부터 개혁 기반이 돼가지고 성장이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모델 해가지고 수주지향적인 노동자 산업을 해서 성장하다가 이제 북경 공시를 해가지고 북경 모델 해가지고 동아시아 모델과는 추가적으로 대학의 어떤 창업 장려와 그다음에 국제 M&A를 통해서 외국 기업을 빨리 브랜드화 기술 흡수하는 그런 추격질을 한 것이 이제 북경 모델의 핵심이고 그런데 2008년 그 세계 금융 이후에 세계 침체에 따라서 또는 중국 자체 조정에 의해서 중국의 성장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7% 밑으로 떨어지는 이제 현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중국이 중증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감소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 감속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거예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해서 좀 더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지방 부채라든가 이런 어떤 과도한 기업 부채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선택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리소스를 위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과도한 무역 의존을 줄이고 내수 의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역 의존도가 60%를 넘었던 것이 지금은 40%로 떨어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어떤 구조 변화죠. 그 다음에 계속 악화된 분배, 진위계수도 0.5를 찍은 후에 201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상당히 기적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분배도 통제가 가능하기 시작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성장은 연해 지역이 주도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 역전돼 가지고 연해 지역보다 내륙의 성장이 높아지는 그것도 또 대단한 성과. 이걸 하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게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구조 변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분배가 호전되는 측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는 뭐냐면은 기업 부채 비율 상승이란 말이죠. 한국은 가계 부채가 어떤 폭탄인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폭탄이고 정확히 한국의 90년대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IMF 위기 이전에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IMF 것처럼 똑같이 중국도 기업 부채 많아. 이거는 기업들이 많이 빌려갖고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좋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리스크한 매매를 한다면. 근데 일단은 기업 부채가 많고 정부 부채도 좀 올라가는 특히 지방정부 부채가 올라간 것이 좀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무디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신용을 강등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부채 때문에. 기업 부채는 특히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많고 시진핑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 부채의 통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수하고 성장률 감속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부채 문제를 좀 통제하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핵심이고 아주 이걸 공개적으로 많이 힘을 쓰는 것이 지금 지방정부들은 다 인터넷상에 자기 정부의 예산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진핑이 처음 선거한 거예요. 이런 걸 해서 한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까지 예산을 다 인터넷 공개합니다. 아주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 다 떠 있어요. 이건 굉장한 프레스입니다. 이거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그 재정을 매니지하는. 그래서 좀 중경기를 요약하면은 좀 긴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 모델에 이어서 국경무시를 갔다가 이제는 구조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중간대 기회창은 2008년 서방의 금융위기와 4차 산업혁명 이걸 이용해서 이제 중국이 도약하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중국은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미식 자본주의가 영미식 경제가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뉴노멀로 간다는 것을 디클레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식의 어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형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중화형 민주주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서방의 어떤 민주주의를 굉장히 이건 열등한 체제라고 중국에서 공공연히 말한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비용이 많은 체제다.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근데 그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해서 중국이 특히 주변 국가 이렇게 갈등이 많아져 가지고 중화민족주의 또 하나의 어떤 강대국처럼 되는 것이 주변한테는 사실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매니지할 어떤 그 불확실성 요인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한국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우선 작년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환외빈 뭔가 겉으로 좋은 것 같은데 거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 3% 넘었는데 이건 아무도 예측 못했던 성과예요. 그 어떤 경기기관도 3% 넘을 예측 못했는데 세계 경제가 워낙 좋아가지고 개방도 높고 한국 경제가 3%를 달성했는데 그래도 이기 성장률도 세계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사실. 세계 평균 3.7%는 한국보다 밑습니다. 하나의 역전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한 5년 전에 80%에 가까운데 지금 뭐 70%로 떨어져 있고 생산성은 여전히 OECD에서 바닥 수준이고 특히 혁신을 대변하는 총유효 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제로고 서비스하는 경쟁력은 한 걸음도 못 나갔고 반면에 제조업은 대기업 편향성이 오히려 더 심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상장사 이익 중에 삼성의 비중이 30%고 반도체 수출 비중이 뭐 9%에서 16% 올라왔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좀 안 좋은 측면이 사실은 보여서 외환내빈으로 평가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면은 몇 가지 역전이 날렸다고 생각하는데 생산성은 우리가 원래 나와서 원래 나왔는데 이제 세계 성장률보다 한국이 낮고 이제는 미국이 호황이 돼가지고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래서 자본 탈출 예상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고 법인세도 이제 역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액수보다도 중위소득 대비 몇 프로냐는데 한국이 50%예요. 중위소득 대비. 근데 일본이 40%입니다. 그다음에 일본보다 높아졌다는 얘기죠. 최저임금 임금도 역전되고 물론 제조 평균이 이미 일본과 한국이 같은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의 유일한 비교였던 전기세 싼 것도 이제는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은 그것도 비싸질 수 있는 여러 측면의 새로운 역전이 발생해서 그 결과 이제 성장률이 역전되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 걱정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 단기 전망은 올해 성장 전망은 소득도 성장이 얼마나 이제 그 예상했던 그 소비 증가를 나오냐는 것인데 소득 성장은 긍정 측면은 소비가 늘어서 뭐 경제를 좋은시킨 반면에 또 투자를 줄여서 경제 악화시키는 양측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굉장히 그 강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OECD도 돌려봤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그 어떤 모델에서는 소비가 마이너스 나오고 소비가 플러스 나오고 투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그 로버스트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아주 유리한 결과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결과가 좀 그 약한 정도의 에비던스가 양쪽에 다 존재합니다. 소비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에비던스가
양쪽에 다 존재하는데 아주 강한 어떤 이럴 만한 어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도 불확실하고 부정적 효과도 불확실한 그런 어중간한 어떤 결과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나라마다 좀 효과는 다를 수 있는데 홍장표 수석이 한 결과가 있으니 한국에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근거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일자리나 또 소비 면에서 뚜렷한 효과는 아직은 안 나타나 있다는 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대는 낙수 효과인데 이 낙수 효과도 아직 지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돈을 풀어도 안 벌다 하니까 돈이 돌아가도 돈이 많이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표가 요구을 예금 회전율인데 월 회전율이 2011년에 36회인데 지금은 18회로 반토막 나와가지고 돈이 풀어도 돈이 안 도는 이런 어떤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800조가 유동금리 부채예요. 그렇다면 1% 오르면은 약 8조의 추가 부담이 생겨가지고 소비가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유출에 추가해서 이런 리스크들이 단계적으로 좀 감안해야 할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잠재 성장률이 이제 한국의 어떤 아주 중장기적인 리스크인데 이걸 이제 회색 코프스로 해봤는데 회색 코프스 뭐냐면은 세경제 포럼에서 미셀 부커라는 사람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 발생할 거로 확실한 위험인데 제대로 대체가 안 되는 코프스가 사람의 앞으로 가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든지 그 코프스 사람을 친다 그래요. 근데 그 대체가 안 되는 위험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스완은 발생 확률은 적은데 발생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어떤 리스크, 금융위기 같은 것인데 한국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줄어들었는데 이 코뿔소 리스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보면은 정확하게 5년에 1%포인트 떨어져. 5년에 보수건 진보건 모두 상관없이 정확하게 5년마다 1%포인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8% 도달했는데 10년 지나면 이제 1%로 간다는 얘기죠. 1%대로. 일본이 이제 0.5%예요. 잠재 성장률이. 근데 일본이 부러운 것은 0.5% 성장이지만은 실업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장기적으로 저성장 하에서도 실업만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일본식 어떤 것이 가능할 것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제로. 근데 미국은 잠재 성장이 계속 추락하다가 20%대에서 처음으로 상향 턴어라운드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팽창이 단순히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생산성 면에서도 질적인 어떤 좋은 지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저는 이 한 5년 10년 내에 이걸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이제 혁신 성장에 달리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 요약하면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이란 것은 낮은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저하이고 특히 주력 기관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반면에 미래 성장 동력은 부재. 중소기업은 여전히 아직 혁신량이 아직도 좀 낮은 거 국제화도 덜 되어 있다는 것하고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되어 있어서 한쪽은 과다 보호되어 있고 유연성 낮고 한쪽은 과소 보호되어 있고 유연성이 높고 안정감이 약한 이런 식의 어떤 구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업 문제로 낳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저성장의 결과인 측면과 성장의 장애인 측면이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혁신 성장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경제의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서 이제 이거를 두 가지 바퀴로 표현해 가지고 도덕 성장이 하나에 바뀌고 혁신이 또 하나 바퀴를 가지고 이 두 바퀴가 좀 짝이 안 맞아 가지고 울퉁불퉁 잘 못 굴러간단 말이죠. 소득 성장 부문은 굉장히 많은 어떤 예산과 촘촘하게 잘 되는 반면에 혁신 부문은 예산도 적고 해서 이 바퀴가 짝이 안 맞아 잘 못 굴러간다는데 그 위에 지금 많이 좀 나와가지고 혁신 성장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사실. 요새는 혁신 성장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창업 생태계 좋은 방안 해가지고 제2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만에 부활하고 엔젤 투자 소득공제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포지티브 규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특히 이 유망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해가지고 키울 때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는 기간을 유효 기간을 3년, 7년 늘려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해가지고 엑시트를 빨리 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게 됐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잘못했던 것이 2000년 초반에 벤처가 붐이 불었을 때 코스닥이 과열이 된다고 해가지고 코스닥 건전항체를 써가지고 코스닥 벤처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최대 실수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뭐 이 가상통화 같은 것도 사실은 안에 관리해서 죽여버리면은 이 최대의 기회를 놓치는 생각해요. 저는 가상통화가 한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회창이 열렸는데 젊은이들은 이 기회창을 열고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문 찬바람 들어온다 문 닫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은 날아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중국이 자본시장이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은 가상통화 때문에 다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인데 한국은 이미 자본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적고 오히려 지금 돈이 나가야지 환율이 지금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이 선진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간 수단이 그 통화의 국제화인데 그 통화 국제도 없이 가상통화를 통해서 국제 결제가 많이 원활히 되면은 이게 좋은 기회 창인데 이걸 지금 왜 이렇게 물론 부정적 어떤 그 투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걸 닫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것이 제가 좀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혁신 성장은 현재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4천 명 쪽 기업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제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은 규제를 풀어주고 반면에 돈은 어디 투자하나 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한테 자동화하는데 스마트한 투자되겠죠.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섹터가 있고 돈이 필요한 섹터를 구분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좀 믹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봐서 우리에게 딱 10년이 남았다. 이거 이제 책에 썼는데 명란에서 이순신이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한 것처럼 저도 이제 10년이 남았다는 표를 써봤는데 그 이유는 우선 초고령 사회에 되는데 이제 한 10년 뒤로 보는 것이고 근데 4천 명의 그 성과가 이제 아주 이제 거의 충분히 이제 발휘돼 가지고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 도달하는데 한 10년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까지 되는데 한 이제 뭐 10년 안 걸지도 모르는 하여튼 10년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다시 3% 이상으로 회복되는데 10년 안에 이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점은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기도가 높고 또 재정적으로 리소스도 있기 때문에 잘 쓰면은 또 가감한 어떤 쓴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면에서 잘 쓰면 일본과 같은 일본 20년을 겪지 않고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논란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오히려 일자를 이제 줄이는 것인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그런 어떤 그 저부가가치 그 일자리는 자동화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공급 측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열설적으로 보면은 예상치 못하게 최저임금 정책이 한국 경제를 좀 더 빨리 스마트하게 가고 자동화로 가는 것을 앞당기는 측면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예상 같지는 않은데 예상치 못하게 단계로 봐서는 그런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본다면 정부가 지원할 돈은 임금 그 격차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화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하는데 써야 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기에 자동화해란 말이죠. 그 대신에 정부는 거기서 나오는 청년들한테 다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사실은 이상적인 측면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핵심은 저는 중소벤처의 어떤 그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선순환 가지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소벤처기업 만들게 하고 또 유망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 이전에 대기업에 인수돼 가지고 빨리 엑시트되는 이런 그 향후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젊은이들이 중소벤처기업에 기꺼이 취직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좀 유망하면은
대기업 인수돼가지고 대기업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업도 대학생들이 하면은 굉장히 성공률이 낮으니까 현재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창업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4차 혁명을 이제 같이 보면은 둘 다 그 기회인 측면이 있고 또 위험적인 측면이 두 가지 돌려다. 둘 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한국 산업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제 전략을 짜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넘어서고 4차 혁명을 끌어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일조로 별도의 어떤 보고서를 내가 이제 책을 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근데 4차 혁명은 선진국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기회차가 아니에요. 선진국의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같은 신흥국이 쫓아온 추격에 대해서 선진국이 따돌리는 복수를 한 것이 4차 혁명이다. 그래서 기회창보다는 오히려 이제 따돌리는 어떤 그 복수의 칼인데, 근데 한국 내에서 보면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기존기업이나 세기업이나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신흥기업한테 기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중소벤처한테 기회이고, 어떤 면에서 2000년 초반 같은 벤처붐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한국은 연이 계속 이제 주저앉을 것 같다. 근데 이 기회창이라고 4차 혁명을 인식하면서도 기회창이 완전 불과, 이 기회창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당초 같은 거 정책 보면은 지금 이 기회창, 이걸 기회창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간단히 다루고 있고 김보고서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농업, 게임,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공유경제, 온라인 결제 시장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분석해 봐가지고, 결국 핵심은 이제 한중간에 어떤 모드를 할 것이냐, 정면 대결이냐, 아니면은 뭐 수평적 협업이냐, 아니면 수직적 공급 관계냐, 이런 식의 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은 산업마다 다른 것 같고, 그것의 결정 요인은 한중간의 기술 수준이 누가 위이냐 이거 하고, 한중간 시장이 얼마나 개방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진입 전략을 짠다고 저희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령 뭐 신재생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한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아직 우위가 있는 분야가 있고, 반면에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온라인 결제는 이미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가 있고, 반면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이 경쟁되는 분야는 게임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근데 공유경제 온라인 결제는 중국이 앞서 있는데 똑같은 중국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한국에서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이걸 카피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 규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는 것 같고, 반면에 아직 한국이 앞선 기술 수준이고 중국 시장이 개방된 데는 계속 한국 비즈니스 모델 기술 가지고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섹터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크게 봐서는 이 모든 5개, 9개 분야에서 다 중소벤처한테 기회의 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 추세에 따라서 공동 연구라든가 또는 CRO, CMO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열리고 있고, 스마트 헬스도 각종 틈새 지향적인 앱 개발 및 웨어러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중소벤처의 기회가 있고, 스마트 농업도 LG 같은 재벌 기업 못하고 만나 CA 같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창업한 이런 기업들이 틈을 찾아가지고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온라인 결제도 토스처럼 일반 분야가 아니라 그 환전, 선물하기, 더치페이 같은 틈새 분야의 결제 시장 같은 걸 공략한다면 해서 중소벤처에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기회가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규제가 이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비처방약은 인터넷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가 비공개되어 있는 것이 큰 장애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뭐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 규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온라인 결제는 근본적으로 금산분리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페이는 이거는 온라인 결제가 아니, 이거는 카드를 카드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죠. 삼성이 무료로. 삼성 돈 하나 안 받겠습니다. 알리페이는 그 자체가 카드가 상관없이 하나의 결제 시스템인데, 삼성페이는 지금 카드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삼성이. 그래서 이건 레귤한
결제 시스템이 안 돼. 그 근본 원인은 삼성이 돈을 받으면 안 돼. 금산분리 어떤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만 온난 결제 사실은 무늬만 결제 시장이 실제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가면 중국 이미 현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캠퍼스 주변은 아무도 현금 안 써요. 현금 쓰면 간첩이에요, 간첩. 다 QR코드 핸드폰으로 찍고 나갑니다. 공항에서는 좀 현금 쓰는 사람 보이는데 시내에서는 현금 쓰는 사람이 없어요. 현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핸드폰으로. 근데 카드가 없이 결제하는 것이. 스마트패스 뭐 당연히 지금 규제가 많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4차 혁명이 자본주의의 침체를 자본주의가 항상 그 장기 파동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의 어떤 침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창업 기회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창업 기회가 발생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크라우드 펀딩 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본 조달이 가능해지고 있고, 3D 프린팅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각종 시제품 및 니치 마켓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혁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고용 창출도 단기적으로 어떤 일부 직종이 이제 줄겠지만은 또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기술 혁신의 어떤 노동시장 효과라고 이제 그동안 연구 결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유연 근로를 통해서 이제는 노동자란 개념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노동자란 개념이 노동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그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공간에 모여놓고 몇 시간 한다 이런 개념이 점점 이제 희석된단 말이죠. 노동이 뭐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물음에 이제 도달하고 있고, 그래서 유연 근로 시간 면에서도 공간 면에서 유용한 근로가 이제 확산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전락되고 노동의 참가 늘어나고 오히려 출산도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과 여가 양육 시간이 동시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가 및 를 올릴 수 있고 출산율도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요를 증대시켜서 자본주의를 심실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부로 가면은 한국 경제 비전으로서 소득주도 아니고 혁신도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인 인간 중심의 경제. 정부가 하는 말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말을 벌써 쓴 것은 아니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금 다보스 포럼이 다음 주에 열릴 텐데 그전에 열린 이제 제가 참석한 두바이 포럼에서 다보스는 콘텐츠를 이제 세일하는 장소고 그걸 만드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장소가 두바이예요. 매년 11월 달에 모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다보스 때 터뜨리고 준비한 것이 2004 혁명의 비전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 휴먼 센터드 서비스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증진, 인헤이스먼트 시켜가지고 고도화된 인간을 만드는 얘기죠. 그래서 4차 혁명은 인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 물적 능력을 보완시켜가지고 AI는 인간의 직접 능력을 높이고 로보틱스는 인간의 물리적 능력을 높여서 로봇 인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화해서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들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안전하고 즐겁고 창조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개선된 유전자를 가지게 되어서 더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와 더 오래 살면서 높은 지적 능력과 자율성을 가지게 되어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2030 비전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다음 주에 나올. 그래서 이러한 인간 능력의 증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능력들이 향상되면은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 노인과 청년의 차이, IQ 높은 낮은 사람의 차이도 줄어들어 가지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세계경제 포럼이 내세우는 어떤 비전, 그것은 바로 이제 인간 중심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장기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하는 물적 기반을 4차 혁명이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낙원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도 4차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선순환 균형을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은
성장이 높아야 되고 인구도 많아야 되고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중이나 저성장률 가지고도 인구가 적어도 소수의 고부가치 일자리를 만들면은 된단 말이에요. 일본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이 성장률이 0.5%가 안 되지만은 실업이 없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4차 혁명이 가지는 자동화 및 스마트 패러다임은 고령화 인구 성장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을 스마트화 고부가치해서 임금을 높은 임금을 줄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이중 구조를 중소기업 고급화 그다음 대중소기업 선순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 가지 균형이 가능한데 인구가 적어져도 노동의 고급화, 산업의 고부가치화로서 저성장형 균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 균형, 공간 균형.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권의 어떤 공간이요. 지방이 이제는 열악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지방이 스마트 인프라를 갖추면은 지방이 오히려 더 쾌적하고 창업하기 좋고 이런 환경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 대중소기업도 새로운 균형이 달성하는 그래서 새로운 균형의 형태로 한국 경제가 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4차 혁명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초니까 희망적으로 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넓은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근 교수님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난해 이제 2017년과 또 이제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또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또 좋은 인사이트들을 소개해 주셔서 그 분야도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좀 덧붙이고 또 저처럼 이제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이제 여러 이슈들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닮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이 한국이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질 텐데요. 그 고령화를 비롯해서 뭐 인구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 등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그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자면 그 당시 일본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995년 기준으로 85%에 달했는데 그로 이제 20년 후인 2015년 한국 경제 내수 비중은 이제 5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가 침체됐을 때, 즉 일본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그런 어떤 그 인과관계를 좀 살펴보면 인과관계나 혹은 그 충격이 미치는 범위를 보면 일본에서는 그 내수가 일단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됐고 그 해외에 노출되어 있는 즉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충격이 적었습니다. 대신 그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그 낮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체감하는 그런 충격은 굉장히 컸고 당연히 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재정 지출의 폭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게 뭐 긍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해외 의존도가 높고 아직까지 수출을 통해서 우리 성장을 견인해가는 비중이 일본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한국 경제 이제 낙수 효과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정책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그 저처럼 이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여러 그 납품업체라든지 다 함께 성장을 해서 함께 웃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오히려 그 좀 질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뭐 LG 그룹 입장에서도 그 여러 이제 사업 목표 중에 하나가 좀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라는 걸 내세울 정도로 이 낙수 효과가 사라진 것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걸 그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그 어느 나라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낙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 할 때는 그 안에서 모든 생산 요소나 또는 그 요소에 대한 보상이 배분되지만 이게 글로벌화가 되면 그 소싱을 할 때도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럼 경제 성장의 그 파이프라인은 해외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국 경제 개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낙수 효과의 실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뭐 과학기술 정책이 됐든 복지 정책이 됐든 그 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WTO 출범 이후에 거의 한 20, 30년 동안 세계 경제는 당연히 개방을 하고 시장을 열면 열수록 그것이 효율화를 추구하고 그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그 미국은 이제 지난해부터 그걸 완전히 지금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미국 국민들, 즉 미국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고 왜 그걸 원하느냐 하면 과거처럼 미국 경제에서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즉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있는 뭐 첨단 그 기술력 업체들 또는 뭐 금융 회사들 이런 쪽은 성장을 하지만 결국 중부 쪽으로까지 그 낙수 효과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트럼프 정부는 그걸 위해서 지금 크게 이제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불공정성, 즉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을 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왜 우리가 지금 불리한가를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즉 외환 시장에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너무 개입한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제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제가 자꾸 불리하니까 미국의 자본도 빠져나가고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자꾸 세율이 낮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통과된 이제 법인세 개혁안이 아마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통상 문제겠죠. 우리가 자주 느끼듯이 그 세이프가드를 비롯해서 과거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왜 이 세 가지를 갖고 나왔느냐? 결국 그런 세 가지를 통해서 미국 경제 장벽을 높이고 그렇다면 그 낙수 효과가 최대한 미국 경제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은 하나는 미국 경제는 대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즉 자기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규모도 되고 또 그 안에서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비교적 그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지만 과연 한국도 이런 정책을 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세 가지는 일종의 그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좀 더 본질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입니다. 즉 성장의 기본적인 엔진인 혁신에 대한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발판으로 이 혁신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정책을 쓰는 것이지 우리처럼 지금 혁신 동력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하는 나라들이 이런 어떤 미국처럼 그런 식의 어떤 방어벽을 쌓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업계 입장에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기업들의 고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2017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도 늘어나고 경기도 회복되고 성장률도 높아졌지만 금리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임금도 별로 오르지 않았고 물가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 몇 개만 가격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는데요. 그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올라야 되고 아마 올해부터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당연히 그런 어떤 좀 확장적인 이제 성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제약 요건 때문에 좀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은 지금 대기업들보다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듯이 좀 중소기업들이나 새로 창업하는 벤처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는 결국 기업들의 역량과 그 다음에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이 두 가지가 잘 만났을 때, 좋은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혁신의 에너지들이 충분히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맞물려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떤 국내적인 요소 외에 대외 환경, 세계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텝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차피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당연히 그 좀 중점을 둬야겠지만, 그 우리 기업들의 그 어떤 환경과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이제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그 혁신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창업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창업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미국의 그 거라지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그런 걸 일으켜 세우지 않았냐. 굉장히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차고니까 그런 것들이 손쉽게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베트남의 어디 차고, 한국의 차고라면 일단 그만한 스페이스도 잘 없고요. 그런 어떤 설비라든지 안정적인 전기, 뭐 네트워크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창업을 강조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막 금융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인프라를 좀 창업 프렌들리한, 좀 저비용의 창업이 가능한 식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가 차원의 얘기를 민간 기업 입장에서 간단히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기대와 좀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정부의 개입도 물론 좀 줄여야겠지만, 정부 개입에 앞서서 그런 어떤 새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않도록 좀 선을 명확히 그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는 정부가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해야 우리가 어떤 자원 배분의 왜곡도 막을 수 있고, 좀 그로 인한 그 의사결정의 왜곡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조현성 부부장. 상무관의 조현승입니다. 아까 그 이근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저 김영주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좀 이제 일본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의 가장 큰 변화의 축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크게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기술적인 트렌드하고요. 또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 그러니까 고령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고령화를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8년의 격차를 두고서 베이비 붐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라 그러는 게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죠. 이제 단카이 세대는 딱 3년으로 끝나요. 왜냐하면은 47년부터 47, 48, 49한 다음에 50년에 그 낙태를 허용을 하면서 이제 베이비 붐이 끝나버립니다. 단카이 세대라는 세대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딱 8년 후가 되죠. 47년부터 이제 55년부터 태어나서 63년까지 생이 베이비 붐이고, 그 다음을 이제 포스트 베이비 부머라고도 하고 2차 베이비 부머라고도 부르는데, 그 다음이
64년생부터 해서 73년생까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정말로 그 일본의 단카이 세대하고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가 특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처음으로 서구 문화를 접한 세대고 학력 인플레가 굉장히 그때부터 시작이 되게 했고 그리고 고속 성장을 갖다가 이끈 딱 주역 세대가 되죠. 그리고 은퇴할 때쯤 되면은 비교적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갖다가 구축을 했지만 또 가정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뭐 그런 특징까지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지금 단카이 세대가 가장 강력한 그 정치적 분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트렌드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령화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위기 쪽에 초점을 맞추죠.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이제 증가, 연금이라든지 의료 쪽에 많이 가는데 그거는 확실한 물론 위기긴 하죠. 근데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기회가 되는 요인도 있거든요. 고령화라는 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고령층이 부상을 하면서 그게 내수를 주도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반신반의해요. 고령층은 어차피 소비 안 한다. 필수 소비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과거에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단카이 세대가 연금을 그러니까 단카이 세대가 60세가 된 게 이제 2007년이죠. 2007년부터 그래가지고 뭐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런 게 대부분 망했어요. 잘 붐이 안 일어났다가 일본식 표현으로 실버 산업인데 대부분 실패했다가 2012년부터 이 고령층이 본격적으로 내수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이제 이후에 가구들이 막 소비를 주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단카이 세대가 연금을 받는 시기죠. 물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연금이 많은 것도 있는데 연금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액수가 적어도 연금은 경상소득이거든요. 자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소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산을 소비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많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적어도 연금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령층이 이제 그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가 55세 되는 분들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2020년이죠. 그때부터는 아마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부터는 이전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바지 입고 햄버거 먹고 팝송 들은 세대가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서구 문화를 갖다 본격적으로 접하고 해외여행 시작하고 영어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그 베이비 부모 이전 세대는 그게 잘 안 되던 세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옛날에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노스텔지어 상품이라는 걸 공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그 소비를 해요. 그건 일본에서도 들으니까 노스텔지어 상품, 노스텔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손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뭐 여행을 떠나는 그랜드 트래블 뭐 이런 상품들도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잘 도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고령층이 다 성장을 하니까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뭘 하면 되겠다. 근데 고령층이 다 같은 고령층이 아닙니다. 고령층은 사람들이 노인들 그러면은 고령층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층보다 훨씬 더 세분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다음 또 하나는 건강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젊은 층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는 이 고령층을 갖다가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초창기에 그 실버 산업이 실패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또 이 고령층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고령층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물건에다가 앞에다가 노인 전용 한번 써붙여 보세요. 절대 안 팔립니다. 근데 일본에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냐 낮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령층을 네 가지로 이제 네 그룹으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 이 사람들을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대충 그게 고령층이 한 2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소비를,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갖다가 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아직은 좀 저부가 가치 위주예요. 고령층화 산업이라는 게 좀 싼 거 위주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층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수요를 정말로 잠재 수요가 많아요. 그 액티브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돈을 쓰고 싶은데 만족스러운 상품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일본 같이 우리나라보다 8년이 앞서가니까 먼저 진행이 된 데서도 아직까지도 고령 친화 서비스나 고령 친화 산업 기업들이 그들의 수요에 맞는 그만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뭐 일본 사례를 갖다 참고를 해가지고 좀 그런 쪽에 그 액티브 시니어층의 소비를 갖다가 잘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내수에서 침체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대로 대응을 하고 또 기회는 기회대로 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뭐 고령층에 대해서 무슨 뭐 연금을 증가시키고 아니면은 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재정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복지는 복지, 사회 안전망은 안전망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의 사회 서비스 같은 종류를 갖다가 또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니까 복지 정책도 어느 정도 이원화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뭐 이제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하고 고용이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이 고용을 감소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뭐 자동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말하고 관련된 고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차 끄는 사람부터 마부부터 해가지고 뭐 사료되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사실은 고용은 더 늘죠. 그리고 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말 타고 다니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환경 문제도 그 말똥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도시 전체가 그냥 막 굉장히 더러워지는 것도 이제 상당히 해결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게 해결이 되고 기계가 대체가 되면은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든요. 한번 저거 생각해보세요. 가전제품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청소, 이거 진공청소기 나오고 이러면 청소하는 직무가 상당히 줄어들지만 실제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뭐 건물 마감재는 어떻고 뭐 환경 관련된 거 뭐 그 인스펙션 하는 서비스나 이런 거는 또 상당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용이 절대로 줄어들지는 없습니다. 고용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한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지금은 평생 직무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이제 내가 처음에 첫 잡을 잡았을 때 했던 직무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선을 떠나서 직무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만 평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중간에 재교육도 필요하고 평생교육 같은 게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거죠. 직장 내에서. 그리고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데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타이피스트가 다 사라졌지만 다른 종류의 비서 업무로 또 바뀌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뤄가지고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교육하고 새로운 직무를 찾을 수 있게 만든 게 결국은 이게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화가 필요한 거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고용에서부터도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업무를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사람을 새로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서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좀 새로운 쪽의 부가가치를 갖다 만들어내는 쪽으로 정책이 좀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치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외대 경제학부 손종신입니다. 작년 초에도 와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근 교수님 발표하신 이슈들, 그 다음에 내용들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또 중요한 이슈들 많이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우리가 이제 일본을 한 20년 정도 후행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중속 성장 전략,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많이 다시 부상을 했는지 저도 몰랐네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유효한, 적절한 좋은 문제 제기이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제가 좀 보태드리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혁신 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좀 단기적이고 뭐 경제학에서 이제 단기라는 것은 뭐 1년은 아니고요. 한 3년, 5년 정도까지 가고 중장기다 그러면 뭐 5년, 10년, 20년까지 우리가 내다보는 건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특히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읽기에는 뭐 전 정권에서 가령 뭐 빚내서 집을 사라, 빚내서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려라 이것이 우리의 패러다임이었다면 부채가 아니라 소득으로 뭐 일자리 소득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이제 가겠다 이런 어떤 그런 반대급부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했던 수출 주도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되면 그 밑에 있던 협력업체들이 잘 되고 일자리가 늘고 그래서 또 성장이 되고 이런 어떤 수출 주도의 어떤 낙수 효과들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다른 어떤 전략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케인지안의 어떤 그 유효 수요를 진작시키는 소득 주도 이렇게 어떤 그런 하나의 단어를 찾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인구 구조가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민간 또는 이런 영역에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떤 웨이브란 말이죠. 물결이란 말이죠. 이런 것일 때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들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가령 이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일본의 인구 구조를 20년 정도 후행하고 아까 잠깐 표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청년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간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이번 정권 또 한 향후 5년간은 청년 실업률이 아무리 정책을 쓰더라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상을 받았고요.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다 죽어야 되느냐, 나가 떨어져야 되느냐, 조금 우리가 이제 뭐 통증 완화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재정의 어떤 집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다가 다음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혜택이 그 다음 정권, 뭐 아니면 그 다음 어떤 시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혁신 성장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규제 개혁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기적으로는 유효 수요를 좀 부양하면서 슌페테리안식의 어떤 혁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우리가 체력들을 좀 갖추고 체력만 비축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체질도 개선해야 되고 철학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것은 단기간에 쉽게 바뀌진 않아요. 3년, 5년, 10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어떤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역동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들을 우리가 좀 구축하는 것들이 같이 패키지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한테 나 장래에 너 뭐가 될 것이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은 전부 다 정규직이라고 쓴다고 어떤 기사에 제가 봤었는데 도대체 이놈의 정규직이 뭐고 비정규직이 뭔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전부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앞으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마음껏 실패할 수 있게 한번 인생에 있어서 언제 실패해 볼 수 있겠느냐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시스템들을 갖추려면은 우리가 이제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 그리고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가지고 기업들도 해고 요건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신산업 진출이라든지 사회구조 개편이라든지 사업구조 개편 이런 것도 좀 더 용이하게 하고요. 근로자, 노동자들도 어떤 사회 안전망이 있으면 해고로부터 내가 해고되는 순간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인생 아니면 새로운 직무로 갈 수 있는 어떤 훈련과 트레이닝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에 너무 안주하는 지원 제도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소기업 하는데 안 커요. 안 클라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 그 지원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주하는 지원 제도는 전부 다 혁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게 성장하면서 대기업과 물론 이제 공생도 해야 되지만 또 공정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어떻게 공정 경쟁의 어떤 틀들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효과가 나려면은 최소한 뭐 5년 10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금리 올해 이제 금리 가계부채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추이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올리느냐, 3번 올리느냐.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3번 올릴 거가 한 50%, 2번 올리는 게 한 50%. 그럼 뭐 2번이라 하면은 0.25씩 하면 0.5 아니면 0.75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금리를 그럼 올릴 수 있느냐? 가계부채 문제가 뻥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영향력들을 그냥 반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투자 자본들의 거의 반 정도가 우리나라 뭐 증권, 주식, 채권 반 정도를 가지고 좌지우지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IMF 트라우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에 있어서 결국 대내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대외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처럼 결국 대외 균형을 맞춰 나가려고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추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도 뭐 2번 정도, 3번 정도 같이 시차는 있겠지만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최저 금리 상승 경로라든지 어떤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 어떻게 이제 최적의 어떤 금리 상승 속도와 경로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가 있는데 잘 해야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2가지 정도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